알바를 찾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생이 없어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다는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요즘, 청년층이 구인 공고가 올라와도 이제는 알바를 안 한다고? 그럼 왜 알바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즈음 훅 치고 들어오는 한마디. 요즘 애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일 안 하려 하지. 짧고 굵게 돈 벌 꽁리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아 잠깐만, 알바생 말도 들어봐야 할 것 아냐? 요즘 세대가 알바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해서 스브스 뉴스가 청년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쪼개기 알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평일에 나오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7시에서 10시까지 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짜증나긴 하죠. 그 조그만 2시간 하려고 나와야 되니까. 일부러 주휴수당 안 주려고 뭐 13시간, 14시간씩만 시키는 게 솔직히 조금은 약간 괘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한 번 일을 할 때 피크 시간이 아니더라도 알바생이 5시간 이상은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지원을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일은 제 담당이 아닌데요? 저는 학원 알바 해봤는데 데스크도 맡으라고 하고 그리고 수업도 해달라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 얘기했던 것보다 더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니면 뭐 추가 근무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 강도인 거죠? 일단 기름기가 많으니까 그 식탁을 닦는데 닦아도 기름기가 안 사라져서 정말 여러 번 닦아야 되고, 설거지 하는데도 엄청 많이 들고, 불판이 일단 너무 무거워서 불판 갈고 또 이제 불판 다 쓰신 거 세척하고 나르고 옮기고 할 때 정말 무겁고 뜨겁고 위험하고 힘듭니다. 차라리 다른 알바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서 그만뒀던 알바를 생각해보면 제가 혼자서 일을 했는데 한 명이서 할 게 아니라 적어도 3명 정도는 필요한 일이었는데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을 뽑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이해와 존중을 바랍니다. CCTV가 달려있는데 사장님이 이제 그걸로 계속 감시를 한다든지 앉아있으면 왜 앉아있냐 이런 전화 오고 이런 사례도 많이 봤어가지고. 일 힘든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힘들면은 진짜 그만두고 싶은 것 같아요. 좋은 사장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터치가 있으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 부담 느끼고 이제 더 떨어서 더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트러블이 생기니까. 사장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가지고 그런 알바를 피해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다 보니 청년들 입장에선 차라리 깔끔한 단기 알바, 비대면 알바를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알바 2-3시간 할 거면 그냥 팡 가는 게 낫지 않냐는 소리는 애들끼리 한 적이 있거든요. 하루 밤새고 오면 그 일주일 벌돈 다 벌잖아요, 솔직히. 한 달 아니면 진짜 하루 이런 식으로 알바를 하는 거를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과외 어플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학원 알바하는 친구들이 하는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알바를 구하는 자영업자들도 할 말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불경기에 자영업 경쟁도 치열해 지출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 업주 입장에서 또 15시간 주 이상 일하면은 노동비가 훨씬 더 높게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쪼개기로 더 나가는 거. 노동시장이 좋게 말하면 유연화된 건데 또 많은 그냥 15분짜리 일자리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삭막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요즘 세대가 힘든 일을 싫어해서라거나 게을러서라기보다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있는 최근의 아르바이트 구인난. 일손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일터가 필요한 2030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공무원 연봉 평균이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한 6,400대입니다. 누가 그렇게 받나요? 누가 그렇게 많냐고? 너가 3,000을 받는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9,000을 가져간다는 얘기 아닐까? 그런가 봐요.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2013년도에서 2014년도만 해도 청년들이 꼽는 최고의 직업은 공무원이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명성은 많이 시들해졌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무려 3배 이상 떨어졌고 많은 언론이 최근 청년층, MZ세대가 공무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연금 박살난 지가 언젠데 여러분,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보다 안 좋습니다. 공무원 연금 없애주시고 퇴직금을 주세요. 퇴직금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던 공무원 연금이 적자로 인해 불안해진 탓일까? 너무 적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임금 때문일까? 아니, 단순히 금전적 보상의 문제일까?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 의원 면직, 즉 공무원을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 중인 20대 청년 2명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사람 모두 공무원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데 금전적 보상도 중요한 이유였지만 그게 1순위는 아니라고 했다. 제가 지방사무소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 사무소가 저희 집에서 멀어서 제가 방을 사무소 근처에 구했어요. 그러고 이제 첫 출근을 했는데 그 당일에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결정됐다더라 뭐 이렇게.
결정 과정 이런 거야? 그런 거를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어. 위쪽에서 결정에 대해서 내려오거나 하는 상황이니까 시키면 당연히 해야지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근무지를 5번이나 옮겼지만 그때마다 이유를 명확히 들을 수 없었다는 연주씨. 지니씨도 업무 지시를 받을 때마다 항상 그 이유나 목표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듣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사실 시키는 대로 그냥 지시 받는 대로만 그렇게 일을 했었던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수직적인 게 저는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새로운 곳에 출근하게 되거나 어떤 업무를 지시받을 때 당사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정부 조직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민간 기업과는 다르게 그 규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크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대규모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료제라는 관리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계층을 나누고 또 그 계층에 따라서 의사 전달을 하향식으로 그리고 문서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피라미드처럼 계급을 나누어 위에서 아래로 일괄적으로 문서를 통해 수직적으로 소통하는 구조인 관료제.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그러다 보니 이 상명하복식, 연공서열식 그런 조직 문화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왜 하고 있는 걸까? MZ세대 공무원들에게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또 누가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 조직 대부분이 공익증진, 국민의 복리증진 등 비전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명확한 업무 목표가 없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윗사람의 명령에 의문이 생겨도 충분한 설명을 듣기 어렵다면? 그 예전 직업에 대해서 물어볼 때 좀 말하기가 좀 난처해요. 되게 무슨 일을 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계속 그런 업무를 맡고 하다 보니까 힘을 쏟을 데가 없는 느낌? 저도 그랬고 요즘 그 청년분들은 그 일에 대한 동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냥 해가 아니고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할까? 왜 해야 할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은 받고 있는 걸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 MZ세대가 공직을 다시 생각하고 또 혹은 공직을 떠날까?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도 이런 현상에 주목해 공직사회를 개선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근무 형태도 유연하게 바꿔보고 근속연수나 계급 중심으로 혜택을 주던 인사 시스템을 타파해 MZ 공무원을 붙잡겠다는 거다. 하지만 임금 문제에 대해선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조직의 경우에는 일반 민간 기업과는 다르게 공무원 보수를 책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국가 예산 측면, 국가의 예산은 결국은 주요 수입원이 국민의 세금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단기적인 방법으로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승진이라든지 보수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러한 방침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겪는 진통이 MZ세대만의 문제일까? 많은 전문가는 정부가 MZ세대에만 매몰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단순히 세대의 문제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공직사회 개선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업무 지시, 그리고 명확한 업무에 대한 안내, 소통, 위계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 경직적인 조직 문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혁신적이고 개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별한 직업 중 하나다. 많은 청년이 확신을 갖고 공무원에 도전하고 또 공무원으로 일하는 청년들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공무원 조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 마음 새 뜻으로 뭐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은 자산이 가장 큰 고민인데 이 지금 들어오는 이 조그만 월급으로 30년 뒤에 내 애기랑 어떻게 남편이랑 살아야 될지 약간 조금 막막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나는 너처럼 뭐 예체능도 아니고 아무 기술도 없는데 무조건 엔잡을 하고 싶다. 난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를 가장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회사만 다니긴 불안한데 그렇다면 내가 회사 밖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청년들의 마음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머리가 아픈 건 해가 바뀌어도 똑같거든요. 취업만 하면 고민 끝! 행복! 시작! 아니냐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취업만 되면 저도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집 살 돈도 많이 구해야 되고 뭐 차 살 돈도 구해야 되고 세상을 이만큼 알았다는 거를 그제서야 느끼더라고요. 취업이 고질적인 청년 문제 중 하나인 건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최근 많은 청년 전문가가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엔잡러의 증가.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거나 1인 가구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는 것, 또 불안정 노동을 여러 개 병행하는 엔잡러로 수익을 내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자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에 있는 청년이 서울에 와서 일자리를 가지게 됐다고 해도 주거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가구의 형태가 변화하며 1인 가구의 가장이 되었으니 청년들의 입장에선 안정적인 자립도, 자산 형성도 힘듭니다. 그런 상황이니 직장과 엔잡을 병행하거나 아예 엔잡러 또는 긱워커로 살아가는 청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됐죠. 정말 골치 아픈 우리, 아니 청년 문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청년 문제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다각도로 분석해 청년 정책에 반영해야겠죠. 당연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취업 외에 이런 다양한 청년 문제 대부분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한 2010년경에 청년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정부가 지원 정책을 만들어내고 했지만 우리의 삶이 나아진 게 없었다라는 목소리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최저주거 기준 미달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자산 형성이라던가 불안정한 노동도 포함해서 문제를 발굴하는 것, 그 시작점에 이미 청년들이 있던 겁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려는 시도도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된 청년 보좌역 2030 자문단이나 벌써 8차례 개최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죠. 얼마 전 열린 청년정책 공작소도 그 일환입니다. 청년정책 공작소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참여해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는 토론회로 대중매체의 관점이 아닌 청년들의 관점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집된 의견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뭐 부처나 뭐 기관들에 대해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제 전달한 의견들을 가지고 이제 부처에서 새롭게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조금 더 개선하고 다듬는 데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토론회에서 청년들이 말한 모든 의견이 다 직접적으로 곧장 청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집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다듬고 또 필요한 제도를 만들거나 법을 개정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는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이분들이 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어떤 거를 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엔잡 같은 경우에도 논의는 많이 되고 있고 그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망들을 우리가 구축해야 될 거예요. 사회보장제도들을. 근데 실제로 그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많이 안 잡혀요. 많이 안 잡히다 보니까 또 그런 주제들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론장을 만들어서 얘기를 나눠가는 것이 도움이 되고 물론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목소리를 내는 청년들이 지치거나 공허함을 느끼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긴 호흡으로 이게 참여했던 청년들이 추적할 수 있게 투명하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소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마련될 필요도 있겠죠. 정부는 올해에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자신들의 잠재 가치를 발휘를 하지 못하고 생활고나 빠른 취업만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취업 전에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더 좋을 것 같고 회사 안이나 회사 밖에서 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긱워커들을 위한 제도, 수익화를 직접적으로 시킬 수 있게 뭐 기관이나 개인으로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이 있다거나 단순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랑 자기가 수익화 시킬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